자, 이번 시간은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클래식한 문제, 민법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부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안에서 2017년 5월 1일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다. 근데 계약 체결, 자 1번이요. 문제 1번. 계약 체결 전날 밤에 원인 모를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다. 근데 계약 당사자 갑을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경우라면 을은 갑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된다. 왜?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그죠?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쟁점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 체결상의 요건, 그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갑에게 실내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1번부터 잉크색을 좀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일단 자 문제의 제기에서 사안에서 뭐가 문제되냐? 키워드는 원시적 불능이겠죠? 그래서 사안에서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라고 쓰면 되고, 따라서 매수인을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서 매도인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이유로 소위 실내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죠? 을이 갑이에요. 매도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 사안에서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과 효과에서 요 실내이익 배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성립 요건 첫 번째 뭡니까? 계약은 소위 원시적으로 불능해야 된다. 그래서 체결된 계약 내용의 전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는 뭐가 발생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과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서, 즉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발생돼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급여자죠. 급여자의 악이나 과실입니다. 악의 또는 과실, 즉 급여를 하여야 할 자는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지만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된다. 자, 급여자의 상대방은 불능에 대하여 선이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자는 그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지만 급여의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해서 선이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랬을 때 효과는 자 실내이익이죠. 실내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즉 원시적 불능에 의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자 급여자는 상대방이, 여기서의 실내인 누구의 상대방? 상대방이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 유효를 믿었으므로. 요게 실내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요 손해. 요게 실내 이익 배상입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실내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계약 체결을 위해서 목적물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조사 비용. 그다음에 대부분 뭐라죠? 계약 체결 전에 대출 받죠. 자,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그 지급이자요. 이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이자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요 실내이익 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소위 목적물에 대한 이용, 전매 차익과 같은 소위 이행이익이 실내이익보다 적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된다. 원래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전매 차익 자체가 실내이익보다 적은 경우, 즉 이행이익이 실내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도는 이행이익 한도로 배상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성립 요건 효과까지 쓴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안의 해결. 사안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목적물의 이용 혹은 전매 차익과 같은 이행이익이 실내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요 이행이익 한도 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죠. 이후에 X 건물이 홍수로 난리가 나서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되는 겁니까?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소위 이런 불능 자체를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다. 이런 경우에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두 번째 쟁점에서는 위험 부담과 위험 부담에 대한 개념과 원칙 채무자 위험, 그 다음에 민법상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는 것은 소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급부가 불능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 대가 위험 자체가 채무자 위험 부담에서 채권자로 넘어간다. 요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을 때 사안에서는 어떤 사안의 해결까지요.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하면서 어려운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죠. 이때 갑소유의 주택이 홍수로 인해서 전부 멸실된 경우, 이때 갑은 무슨 의무를 면하죠? 주택 인도 의무를 면하게 된다. 당연히 을 같은 경우도 후발적 불능 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지도 못하지만 을 또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문제된다. 그래서 문제 제기에서 사안은 소위 키워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다. 계약 실현의 불가능. 따라서 이때는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누가 부담하는가가 문제된다. 당연히 두 번째 쟁점에서는 목차에서는 위험 부담에 대한 의의부터 써야겠죠. 의의. 따라서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소위 쌍무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다. 유효하게 성립된 그 쌍무계약에서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처럼 원시적 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 그 다음에 당사자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어떻게?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위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불능이 되어서 소멸된 경우입니다. 이때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민법 규정상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적어주고 바로 성립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적어주자. 의의를 적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겠죠. 자, 유효하게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불능 자체는 후발적 불능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마찬가지예요. 채무자에게도 위험 부담 그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세 번째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효과는 자, 이행불능 다 사실상 채무자의 그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전부 불능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쌍방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 그죠? 쌍방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쌍방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당연히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건,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채무자 본인도 채무자의 자기 채무도 면하지만 이와 동시에 의존 관계에 있었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말로는 채권자의 채무요. 채무도 소멸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그 반대급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를 상대로 반대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따라서 자,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소위 부당이득이므로 상대방에게 반환 대상이죠.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자, 사안에서 아까 뭐가 문제됐었죠? 자, 여기서 그런 말은 없지만 을이, 그죠? 여기서 매수인 을에게 매매대금 청구를 주택인도 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그죠?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을도 여기 매매대금 지급 의무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을 또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 후에 지금 뭘 줬죠? 계약금도 줬을 거고 중도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죠? 계약 체결 후에 갑소유 주택 소실 전 계약금이나 요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을은 자, 갑에게 이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대한 요 중도금, 계약금 및 중도금은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원칙적인 내용 봤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뭐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도 세 번째 쟁점 목차에서 적어줘야 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역시 기본적으로 개념 적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누구의 책임?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귀책사유. 귀책사유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수령지체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때 누가 위험 부담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의를 썼으면 요건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건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두 번째,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에 그죠?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대. 이행할 수 없게 된대. 맞죠? 그랬을 때 요건 받고 효과는 대가 위험 어떻게 된다? 이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 의무, 그죠? 급부 의무는 면하나, 급부 의무는 면하지만 뭔 살아있다?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위 반대 급부 청구권은 유효한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상실되지 않으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효과에서요. 당연히 채무자가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채무자가 그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이런 이익이 발생된 경우라면 이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채권자에게 역시 상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 정도 간단하게 써주셔야 되고, 문제 해결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쌍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갑은 갑소유의 주택의 소실로 주택 인도 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을도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당연히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계약 체결 후에, 근데 이런 경우에 말씀드렸던 을이 계약 체결을 한 후에 갑소유 주택 소실 전 요 중도금을 지급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혹은 갑소유 주택 소실 이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요 민법 741조 부당이득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죠? 워낙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써봐야 됩니다.